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포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경선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청해부대 전체 부대원의 90%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근무 발언이 퇴행적 인식이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미신고 아동시설에 대한 실태를 심도 있게 살펴봅니다. 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대전카드에 교통복지카드 기능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후보 간 내용을 겪으면서도 경선 일정을 고수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코로나 4차 대유행에 결국 경선 일정을 한 달가량 연기했습니다. 지난 11일 본경선에 진출할 6인의 후보가 선출된 뒤 본경선 일정을 준비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당초 8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지역 순회 경선을 가진 뒤 9월 초 예정이었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사실상 5주 연기하게 됐습니다. 19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본경선 일정을 4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올림픽이나 추석 연휴 기간 등을 고려해서 처음은 4주, 후반부는 5주가 연기되는 그런 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7일 대전 충남에서 시작하기로 한 첫 순회 경선은 9월 4일에, 9월 5일 서울에서 종료하기로 했던 마지막 순회 경선은 10월 10일로 미뤄졌습니다. 마지막 10월 10일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종 후보는 10월 중순 치러질 결선 투표에서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일정은 밀리지만 권역별 순회 경선은 기존대로 총 11차례 진행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모두 5주 경선 연기 발표 이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당의 경선 연기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며 선당 후사의 자세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당의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5주 연기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른 추가 경선 연기 가능성도 실제적으로 우리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봐야 할 것입니다. 청해부대 전체 부대원의 90%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월 문무대항함을 타고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으로 떠나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 제34진 장병 300여 명 가운데 코로나 확진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군 당국은 청해부대원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18일 현지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를 급파했으며 20일 오후 청해부대 34진 문무대항함의 장병들이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한 부대원들은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증상 경중에 따라 군병원 2곳과 군생활치료센터 1곳 등으로 입소했습니다. 특히 문무대항함 승조원 301명 중 271명이 확진되면서 조기 귀국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중에는 문무대항함의 함장과 부함장도 포함됐으며 장교 30여 명 중 19명이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지난 15일 파병 지역에서 시행한 유전자 증폭 검사 때는 음성 50명과 판정 불가 4명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문무대항함 집단 감염 사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장병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감기약 처방만 있었다는 아버지의 주장이 알려지면서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은 파병 사상 초유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사태와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서 장관의 사과는 지난 15일 6명의 장병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닷새 만인데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부실급식, 공군 성추행 등에 이은 6번째 사과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청해부대 집단 감염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해외 파병 군 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전체 부대원의 90%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초유의 사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각 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규명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근무 발언이 퇴행적 인식이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발언의 진위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근무 발언을 도마 위에 올리며 88년도 퇴행적인 인식이라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주 120시간은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매일 17시간 이상 일을 해야 가능한 시간인데요. 대선 주자 입에서 120시간 노동이 언급되니 오죽하면 18세기에나 어울리는 노동관이란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윤 전 총장 측은 여권에서 발언의 진위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유연하게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독재자가 일주일에 120시간을 갖다가 일을 하게 만들겠습니까? 해당 발언은 윤 전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상황이라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이라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병원, 김영배 의원은 SNS를 통해 노동을 바라보는 윤 후보의 퇴행적인 인식이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며 타임머신을 타고 쌍팔년도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비꼬았습니다. 영국 산업혁명 시기 노동시간이 주 90시간,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20시간 노동을 말하는 분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진짜 대한민국인지 헷갈릴 정도다. 요즘 말로 이거 실화냐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전태일 열사의 시대와 비교, 120시간 노동에 대해 어불성설이었다며 참으로 암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분이 칼잡이 솜씨로 부패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시려는 것 같습니다. 120시간 일하면 사람 죽습니다. 120시간이면 주 5일을 하루 24시간씩 1분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윤 전 총장이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고충을 대변해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여권이 120시간이라는 표현을 놓고 진위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청해부대 장병들의 코로나 집단 감염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덴만 일대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 중 272명이 확진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먼저 청해부대가 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달 말 작전 중인 현지에 위치한 항구에서 군수 물자를 적재하면서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폐렴 증세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간부가 군수 물자 적재 임무를 수행했고 현지 민간병원으로 후송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청해부대는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출항부터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부산 작전기지에서 출항한 청해부대는 출항 전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청해부대는 군수 물자 적재를 위해 국외 기양지를 자주 방문하는데 이때 코로나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출항 이후라도 백신을 접종했다면 집단 감염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A일보는 해외 파병 부대에 대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백신 수송과 유통 문제 등이 어렵다고 판단돼 백신을 공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밀접, 밀집, 밀폐, 산밀 환경의 함정 내에서 지낸 점을 고려하면 음성 및 판정 불가 인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B일보는 몸속 항체는 감염된 뒤 2주 정도가 지나야 형성되기 때문에 항체 검사로는 초기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며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방역 공백이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해부대가 군 백신 접종 시작 전에 출항했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는데요. 파병 이후에라도 유엔이나 주변국의 협조를 얻어 백신을 접종하려고 노력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국가를 위해 위험한 지역에 파견된 장병들이 군 당국의 안이한 대응 탓에 집단 감염에 노출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밀폐된 시설에서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는 함정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열악한 지역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이 집단 감염으로 위험에 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모텔에서 태어난 아기는 세상 밖으로 나오자 갈 곳을 잃었고 엄마는 홀로 아이를 맡아야 했습니다.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할 때 찾은 곳이 바로 미신고 아동시설이었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나리 기자는 미신고 아동시설 아이들의 실태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박나리 기자는 서울 서초구 생명의 샘교회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은 박나리 기자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직접 보기 위해 약 한 달간 A교회에서 봉사를 했고 그곳에서 보고 겪은 5아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A교회는 33평 남짓한 작은 공간입니다. 그곳에 생후 4개월 남아, 8개월 여아, 3살 아이 셋, 총 5명이 24시간 먹고 자며 생활했고 많을 때는 7명까지 지냈습니다. 여기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고함에 익숙해져 가며 자랐습니다. 목사와 돌보미들은 너 이러면 입양 가서 파양당한다 등 폭언을 일삼았고 엉덩이, 허벅지 등을 때리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크게 울면 난방 텐트에 아이들을 강제로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아직 분유를 먹는 어린 아이들은 셀프 수유를 해야만 했습니다. 질식사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분유를 마시는 동안 돌보미 근로자들은 제대로 아이를 보지도 않았고 그동안 아이는 쉴 틈 없이 분유를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후 2개월 된 하늘이는 엎드려 재워놓고 나갔는데 약 1시간 후에 들어오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며 그들의 방치로 인해 하늘이는 질식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가량 지난 올해 5월 생명의 샘교회 A 목사는 불법 양육 및 아동학대로 고발됐고 A교회는 폐쇄됐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바로 어떻게 아이들이 이곳에 왔느냐는 겁니다. 부모들은 당장의 도움이 필요해 베이비박스 소개로 교회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형편이 안 돼 아이를 키울 수도 당장 맡길 수도 없는
사각지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미신고 시설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미신고 시설은 국가의 보호와 감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학대 등에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 아동 보호 시스템의 구멍과 감독의 부재 속에서 오늘도 미신고 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베이비박스가 지원하고 안내하는 미신고 시설은 생명의 샘 교회 외에도 전국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려져 방치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아이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아이가 인간의 권리를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현행 제도의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여고생이 자신을 성폭행한 친오빠와 동거 중이라는 상황을 전하며 도움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인 청원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 아래서 다른 남매보다 친하게 지내고 스킨십이 많았던 남매였는데 첫 번째 추행을 시작으로 오빠로부터 수십 번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의 성추행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성폭행까지 이르렀습니다. 청원이는 재작년 여름에 신고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오빠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고 결국 올해 2월에도 오빠로부터 또 한 번의 추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부모님은 오히려 청원인을 꾸짖었고 부모님은 현재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여러 선임하며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적금 금지 신청이 되었지만 저는 왜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며 더 이상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었음에도 살가움을 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냐며 많은 분들께 공유가 되어 사건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6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26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지역 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 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연간 금리 1.5% 가운데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0.8%가 적용됩니다.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담보 평가액은 8월 6일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7월 26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강북구청 6층 일자리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강북구가 구청사 인근의 시범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시간을 7월 19일부터 연장합니다. 선별검사소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일요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2시부터 1시, 6시부터 7시까지는 시설 소독 등으로 인해 검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외 강북구 민 운동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는 기존과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지역사회의 선제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마포구청장과 경찰청장이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방역수칙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마포구청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홍익대 인근 번화가에서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점검은 현장 업소를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현장 점검 요원의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를 위해 국민 모두가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조여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마포구와 경찰청은 이번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최근 지역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방역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대전시가 7월 26일부터 환경미화원, 학원과 콜센터 종사자 등 19,9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자체 자율접종을 시행합니다. 세부 대상자는 학원, 청소년 체육시설, 아동 청소년 시설, 장애인 시설, 정신건강시설, 노인시설, 환경미화원, 의용소방대, 영무원, 택시, 버스 집배원 등이고 이미 예약 접종했거나 상반기 우선 접종 미동이자 50세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접종을 위한 예약은 7월 22일부터 24일 18시까지 사전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접종은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역 예방접종센터 5개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는 시민은 사전 예약과 접종 기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 대전카드에 교통복지카드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 이용 편의 제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의 교통복지카드 기능에 온통대전카드를 결합한 교통복지카드를 7월 20일부터 발급합니다. 신규 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자 중 온통카드 결합을 원하는 경우 기존 교통복지카드 이용자 중 온통카드 결합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현재 대전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는 30만 6천 명입니다. 또한 발급 신청은 신분증과 무임승차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 대전시 소재 하나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면 되고 카드 결합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부모에 대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왔습니다. 광주시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이번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33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16곳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대상 시설에는 내년까지 내외벽 단열재 교체,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 LED 조명 설치 등이 이루어지며 특히 에너지, 생활환경, 미관 등은 신축 건물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7억 원을 투입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을 리모델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보육 환경에서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마음 편한 광주, 아이나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생활 환경이 개선돼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 교직원 등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봉평면 소재 효성문학 백리길 1구간에서 봉평면 건강위원회가 주관하는 비대면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효성문학 백리길 5개 구간 중 1구간의 일부를 걷는 행사로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 주인공들이 걷던 길을 따라가며 이효석의 문학적 발자취를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참여자들은 이효석 선생이 평창초등학교까지 다니던 강과 들, 숲 등 옛길을 따라 아름다운 고장, 평창 자연경관을 즐기며 걸었습니다.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마치 소설 속에 와 있는 듯한 설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횡성군이 국토지리정보원과 2021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 제작 사업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제작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치 지형도는 항공 및 지상 측량을 통해 지상의 지형 지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제작하는 도면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비와 군비 총 5억여 원이 투입되며 사업 지역은 횡성읍, 우천면, 둔내면 도시지역 일원 약 2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제작된 수치 지형도는 국토정보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각종 개발 사업과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행정업무 전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의 K뷰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유치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충북도는 정부가 공모에 들어가면 바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정부가 올 하반기 선정하는 K뷰티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섭니다. 우선 K뷰티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준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치와 향후 조성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에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기대감은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 수립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정부에서 공모에 들어가면 곧바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공모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보건복지부 등의 청주 오송 오창이 채적지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화장품 제조 판매 기업 116개가 둥지를 트는 등 직접화가 강점입니다. 생산량은 전국 34.6%, 수출량은 28.3%를 차지하고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가 자리해 산학연관의 조화로운 화장품 산업 발전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여기에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이 구축되고 클러스터 조성 목적 중 하나인 전문 인력 양성과 부합하는 국제 K뷰티 스쿨도 오송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이 민선 7기 3주년 언론인과 간담회를 열고 시정의 중요 방향과 미래 비전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언론인 20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김 시장은 지난 3년이 도시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과정이었다면 남은 1년은 시정의 핵심 중점 사업을 차질 없이 완성시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시간이라 말하며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했습니다. 소통과 참여의 박차를 위해 현장 행정, 소통 콘서트, 주민 참여 예산제, 시민 참여형 위원회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의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교육과 문화의 융성을 위해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과 문화재단 설립 등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특히 사송신도시 가산산단, KTX 물금역 정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현안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양산시 공식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포항 관광산업 발전의 보폭을 넓힙니다. 포항시는 호미곶 해맞이 광장 내 여행자 센터를 개소했는데요. 특히 이날 개소식에서는 포항 지역 관광업 종사자와 간담회를 갖고 포항 관광 발전을 위한 생생한 의견도 모았습니다. 포항시는 12일 호미곶 해맞이 광장 내 여행자 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포항문화관광협회,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협의회 등이 참석해 호미곶 여행자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포항시 관광산업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호미곶 해맞이 광장 내에 위치한 여행자 센터는 포항의 관광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여행자 및 어린이 전용 휴게 공간을 갖춰 관광객들이 여행 중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수화물 보관대와 모유 수유 공간, 휴대기기 충전 시설 등 편의 시설을 제공해 포항을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편안한 관광을 즐기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시는 지역 관광업 종사자와 포항 관광산업의 새 출발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간담회 참여자들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시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포항으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 연맹과 청소년 해양교육원 민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한국해양소년단이 2024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국도비 119억 원 등 총 180억 원을 들여 여수 세계 박람회장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되어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양안전과 해양레포츠 시설 체험,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등 해양안전교육과 더불어 국내외 청소년 행사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 특별교통수단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점 시정을 촉구하는 규탄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운수노조인 전북지역평등지부가 익산시의 특별교통수단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집회를 통해 직장 갑질과 고용 불안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를 해고한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 지회에 대한 익산시의 지도감독을 촉구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 해고 철회는커녕 현장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며 익산시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 지회가 노동자들에게 연차수당과 주말수당 미지급 등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온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들은 이용자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 공공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임실군이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데요. 양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이 나눔과 희망을 테마로 한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현재 총 20가구 중 11가구를 완료한 가운데 나머지 9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은 작년에도 9,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계층 25가구에 대한 주택 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상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임실군 관계자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전북 정읍 철도 농공단지에 250억 원 규모의 철강 제품 공장이 신설됩니다. 자세한 내용 양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정읍의 대표 향토기업인 DSMP가 정읍시 이원면을 소재한 철도 농공단지에 250억 원 규모의 철강 제품 공장을 신설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DSMP는 철도 농공단지에 250억 원을 투자해 공장 신설과 함께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와 전북도는 투자보조금 지원과 인허가 절차 진행 등 행정적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임을 전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DSMP가 정읍시를 넘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훌륭하고 모험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도쿄올림픽은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티켓 구매자는 자동으로 환불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올림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2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33개 종목 경기 입장권 363만 장이 판매됐지만 지난 8일 도쿄에 긴급사태가 선언되고 긴급사태가 선언되지 않은 지역도 무관중 정책에 동의하면서 티켓 359만 장이 환불 대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잡힐 기미가 없고 슈퍼 전파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결국 무관중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도쿄올림픽 티켓 구매자는 자동으로 환불 조치가 되고 입장권 수입 손실이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비틀즈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 북서부 항구 도시 리버풀이 굴욕을 당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리버풀이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벌이고 축구 경기장을 새로 건설하는 바람에 세계유산 목록에서 강제 퇴출당한 것입니다. 리버풀은 18에서 19세기 세계 무역 중심지로 역사적 중요성과 건축학적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받아 2004년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항구 재개발을 시작하며 고층 빌딩 경관을 헤쳐 2012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분류됐습니다. 또한 이번 달 에버턴 축구장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리버풀이 여전히 세계유산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며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격 박탈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지적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상징인 군함도를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징용과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유네스코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군함도는 지난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징용과 인권침해 등 부정적인 역사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 태세 전환에 들어가 강제징용 등의 표현은 사라졌고 한반도 출신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없었다는 내용만 부각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화상회의에서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고 군함도 역사를 설명하는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연일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온은 다양한 온열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폭염에 무조건 신체 활동을 피하고 움직임을 줄이면 냉방이 강한 환경에만 익숙해져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 면역력이 약해지는 등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속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여러 번 수분을 섭취하고 평소보다 운동 강도를 낮추고 음주를 피해야 합니다. 폭염에도 걸을 수 없는 운동, 안전한 실천을 위해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